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결혼한다고 남편을 인사시키러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빨리 인사시킬 마음도 없었지만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 결혼을 좀 서두르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팔다리 달려있고 돈 없어도 되니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시던 분이 남편을 보고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사람이 어쨌거나 인상을 이기는 법은 없는데 꼭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니? 엄마, 나는 엄마가 저 사람이 고아라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인상 타령? 저 사람 인상이 뭐가 어때서? 난 별로 인상 나쁘거나 이상한 거 못 느끼겠는데? 사람이 너무 어둡잖아. 그리고 뭔가 의문스럽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꿍꿍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꺼림칙해. 너 진짜 다른 사람 없어? 엄마, 사람 보고 꺼림칙하다는 게 뭐야? 그냥 과묵한 사람이라 그래. 나 말 많은 남자 싫어하는 거 알잖아. 과묵하고 남자다워서 좋기만 하구만. 이상하게 눈빛이 맑지가 않아. 뒤통수 칠 것 같고. 너 저 사람 과거는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뭔가 다른 과거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과거는 무슨 과거? 그냥 차라리 고아라서 싫다, 돈 없어서 싫다,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속물이라고 안 할 테니까. 뭔가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할까봐 뱅뱅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 하지만 옛날 말에도 있듯이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더라고요. 엄마 말씀대로 남편은 가진 건 더러운 성질 하나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그 실체를 알고 일주일 전에 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오히려 당신이 몸이 아파 제가 서두르다 그랬다며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헤어지라고 이건 아니다 싶은 이혼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저는 혼인신고를 한 지 열흘 만에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이혼 요구를 듣자마자 이성을 잃고 펄펄 뛰더라고요. 손에 집히는 걸 닥치는 대로 들고 휘두르지를 않나 폭언과 협박까지 만약 이혼하고 싶으면 다 두고 알몸으로 나가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서로 가진 재산도 별로 없어서 두고 나와봐야 전세금에 보탠 2천만 원이 전부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 제게는 너무 크고 귀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엄마 병원비가 몇 달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2천만 원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도망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어떡하든 그 2천을 가지고 나오려고 아귀 싸움을 하던 중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더라고요. 엄마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결혼을 감행했던 건데 결국 마지막까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지옥도 같은 싸움하는 것만 보여드렸으니까요. 너무 죄송하고 허망해서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문상 온 분들 인사도 못하고 쭉쭉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의 진상짓은 절정에 다다랐어요. 일단 장례식장에 딱 30분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인까지 다 지난 후에야 남편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는데 아니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진 채 나타난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이때까지 어디서 술 먹고 있었냐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얼굴을 확 찌푸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원래 장례식장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술 마셔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너랑 나랑 어차피 이혼 앞둔 마당에 사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줄 이유가 없어. 이혼하더라도 우리 장모님 유산은 잘 나눠야지. 그때까지 이혼 없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것도 너무 서럽고 슬픈데 얼마 남기지도 않은 엄마 유산, 그걸 가지고 남편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후로도 남편은 엄마 유산과 제가 집에 넣을 돈을 빌미로 저한테 돈을 요구해서 나간 후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간신히 받는데 그것도 술에 미친 듯이 취해 있지 않으면 도박판에서 누군가가 전화가 울리니까 대신 받아주는 그런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집에 넣은 2천은 포기하더라도 엄마의 피땀이 서린 작은 집 하나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바램도 사치였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남긴 걸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저 모르게 병원비며 기타 다른 비용으로 빚을 진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빚이 상속되어 집 팔아도 오히려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한테 난리를 부리면서 미친 노인네가 재산 아닌 빚만 남기고 갔다고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바로 달려들어 남편 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뒤흔들었고 제 서술에 놀란 남편이 주춤거리는 사이 저도 손에 후라이팬이며 냄비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맞아본 적이 없는 놈이 맞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빚은 네 거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이 집만 내놓고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채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몹시도 허탈했습니다. 저런 빈껍데기 같은 놈한테 눈이 돌아 결혼까지 한 제가 제일 등신이죠. 그로부터 며칠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조용히 엄마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나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배가 남산만큼 부른 그 여자는 절 보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면서 자기 남편 어딨냐고 어디다 빼돌렸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쭈 발뺌한다 이거지? 나 다 알고 왔어. 네가 내 남편 꼬셔서 살림 차린 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찬찬히 보다가 뭔가 허탈하다는 듯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실 오면서도 이 인간이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렸을 리가 없다 생각했어. 그럴 인간이 아니야. 그런 인간이면 진작에 내 뱃속에 있는 지 새끼 위하면서 집에 들어 앉았겠지. 내가 요 몇 달 그래도 푼돈이나 좀 갖다 준다 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도박판에서 돈 좀 벌었나 보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100만 원 딱 내놓고 이걸로 앞으로 애 키우고 살려길래 이건 또 미친 개소린가 했지. 뭐? 자기 새 인생 찾았으니 놓아달라나? 이 미친놈이 뚫린 입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려대길래 캐물었더니 어이구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시까지 올리고 살림을 차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그 사람 아이 가진 본처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그 인간이랑 산 게 지금 10년째야. 내가 미쳤지. 그거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애면글면 매달려서 아이고. 펑펑 울며 폐악질을 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요, 저 이 뱃속아이 못 키워요. 사실은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애 아빠한테 말 좀 해줘요. 저한테 돌아오라고요. 네? 버리지 말라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저희 엄마가 절 보며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인간 따위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랑 둘이 새 출발하라는 말이 입술 끝에 달렸지만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주제나 되겠나 싶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내보냈죠. 그 여자는 저처럼 남편과 살림 차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그동안은 그래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림부터 차려서 안심 아닌 안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다른 여자랑 살다가 질리거나 수틀리면 자기한테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저하고는 혼인신고를 하길래 이건 좀 다르다 싶어 부랴부랴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일대 서사시를 털어놓은 여자는 집 대문 앞에서 다리를 뻗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흘끔거렸지만 그 여자 울음을 멈추게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옆에 앉아서 함께 다리 뻗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으면 제가 그 여자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다시는 제 눈앞에 그 인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자가 울며 제 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정말 그 집에도 그 사람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얼른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집은 금방 팔렸어요.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남은 제게 남편이 다시 찾아올 리는 없었죠. 이혼이라도 해야 그나마 집 팔고 남은 몇백이라도 분할할 테니 법원에는 나타났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를 등진 채 저희 이혼은 결혼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집을 정리하고 이혼도 마무리하고 났더니 그제야 실제적인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당장 짐은 어떻게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 누일 곳이 절실했습니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람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골병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떡하든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몸 누일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공고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입주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공고였습니다. 할머니를 24시간 옆에서 모시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편찮으실 때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둔 게 있었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주면 먹고 자는 건 일단 해결이 되잖아요. 생각보다 지원한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를 간호했다는 그 경력이 마음을 움직인 건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정신도 멀쩡하신 편이었고 식사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꼬장꼬장 정정하신데 왜 사람을 쓰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제게 부탁하신 분은 중후한 남자분이셨어요. 저보다 한 12~13살 정도 많아 보였는데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제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뭐 입주인데다가 자기가 집 비울 때 어머니와 내내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 꼼꼼하게 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쩐지 다 털어놓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했어요.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젊은 분이 입주 요양보호사 하려고 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유와 사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드리기 민망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서요. 여튼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곳이 너무 필요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와 그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어떻게 만난 사람이었는지, 저희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결혼 강행했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터져서 면접 보러 간 집에서 눈물도 한강같이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서럽게 우는 제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서러운 사연 하나씩 없는 사람 어딨어? 그냥 다 품고 사는 거지. 딱히 위로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딱 잘라 냉정하고 쌀쌀하게 말을 끊어버리시니 오히려 좀 머쓱해졌어요. 옆에 있는 아드님이 눈치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은 좀 무뚝뚝하게 하셔도 속정은 깊으신 분이에요. 아휴, 어머니, 앞으로 조석으로 어머니 돌봐드릴 뿐인데 말 좀 예쁘게 좀 하시지.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굽신거릴 것까지 있어? 시끄러. 그리고 너도 자식놈이 돼서 며느리 하나 들이지 못해 이런 데다 돈 쓰게 만들고. 못난 것. 그렇게 말을 툭 던진 할머니는 나무 등골 같은 손으로 휠체어를 밀며 휙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남은 아들이 당황하면서 제게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아마 혼자서 안쓰러워하고 그러실 거예요. 일상생활 부분에서는 크게 까다로운 부분 없으시니까 식사만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건설기계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나라로 가서 기계 세팅을 해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하긴 운전 드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도 아니고 건물 짓느라 땅에 박기도 하고 큰 자재 움직이는 기계인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이번에는 좀 큰 공사라 4달 정도 출장을 가야 해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서둘러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는 근처 노인대학을 다니세요. 뭐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옛날로 치면 양로원이죠. 거기 모셔다 드리고 근처에서 시간 보내시고 점심 드시고 2시에 다시 모셔오면 됩니다. 이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틀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8시 정도부터 주무시니까 5시 반쯤 저녁 식사 가볍게 챙겨주세요. 아드님이 참 꼼꼼한 성격이더라고요. 자기 엄마의 스케줄서부터 혹시 편찮으시면 전화할 곳, 모시고 갈 병원, 하다못해 즐겨 입으시는 옷 브랜드까지 아주 상세히 며칠에 걸쳐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왜 결혼도 안 하고 여태 혼자이실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출장 가기 전 일주일 정도 바짝 붙어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점점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들더라고요. 제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분이 씩 웃으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꼼꼼하다. 이런 놈이 왜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시죠?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생각을 들킨 게 너무 민망했거든요. 제가 얼굴이 빨개진 채 변명을 늘어놓자 그분이 먼 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참 사연 없는 사람 없다더니 이 집 사연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실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네?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중간중간 느끼셨겠지만 아주 약하게 치매가 오신 상태인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 이상하셨죠?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래도 아들한테 살갑게 대하시는 분이 한 번씩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하거나 토라지면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봐야 남이라는 둥, 내 아들은 따로 있다는 둥, 남인 네가 날 버리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까지 두서없이 쏟아내시더라고요. 대체 아들한테 저런 못된 말과 험한 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만 티나게 궁금한 내색을 드러내지는 못했죠. 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들어오신 새엄마예요. 그러면서 짧게 들려준 어머니 얘기는 그 자체로도 마음이 짠한 것이었습니다. 딸 셋을 낳고 죽을 고비 넘기며 낳은 아들이 돌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네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시름시름 알았다는데 할머니의 시댁에서는 칠대손 귀한 아들 잃은 죄인 같은 며느리 취급을 하며 그야말로 맨몸으로 내쫓았대요. 딸 셋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내쫓은 후에 집에 찾아올까봐 어느 날 야반 도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넋을 놓고 그냥 멍하게 사셨나 봐요. 그걸 동네 오빠인 우리 아버지가 본 거죠. 아, 같은 동네 사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하던 동생이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으니 일단 애라도 살려야겠다 싶으셨대요. 저도 나중에 커서 들었어요.
어쩐지 분명 새엄마로 온 것 같기는 한데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어서 어린 마음에도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1년을요? 방에만 계셨다고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오직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과 시댁분이었던 주인집 어르신은 멱살 잡혀 끌려오듯 이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은 정말 반송장처럼 멍하게 주는 밥 조금 먹고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하셨대요. 그동안 주인집 아들의 아버지도 별다른 말도 요구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셨다네요. 사실 제 친엄마가 아주 쌀쌀맞고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피를 철철 흘려 울부짖어도 2발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 일어나 이 말만 하지 와서 일으켜주는 법도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버지랑도 집안끼리 약속으로 만난 거라 딱히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 이혼하신 거라 사실 엄마 정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크면서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세상에, 넘어졌는데 일으켜주지도 않다니. 그런 엄마랑 헤어지고 아버지가 새엄마 모시고 온 분이 이번에는 무심한 걸 넘어서 아예 무감한 사람인 걸 보고 어린 마음에도 난 진짜 엄마 복은 없나 보다 하고 말았죠. 정말 그랬겠네요. 아버지도 좀 원망스럽고. 그때는 사실 어려서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도 없이 에휴 포기하자 뭐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싹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요? 제가 농구를 하다가 발톱이 빠져서 양말이 뻘겋게 된 채 쫄뚝쫄뚝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아이 사내 놈들 한 번씩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소처럼 방에 멍하게 앉아있던 분이 피 배어나온 양말 신고 쩔뚝이며 집에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발을 하고 어떻게 집에 온 거냐, 괜찮냐, 정말 걱정을 쏟아내며 우시는데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 저한테 친엄마가 되셨죠. 딱 그날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의 발톱이 빠진 걸 보고 할머니는 자기 발이 다친 것 마냥 아파하고 속상해 하셨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시더랍니다. 살 의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피 묻은 양말 신고 오는 널 보고 순간 내 새끼 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내가 산송장처럼 멍하게 있던 시간 동안에도 꼬박꼬박 식사는 하셨나요? 물어봐주고 이거 재밌어요, 저거 재밌어요 얘기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해주는 네가 내겐 힘이었나 봐. 널 보며 나도 모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런 네가 다쳐서 들어오는 걸 보는데 정신이 확 나더라. 내 새끼 아프면 안 돼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듣고 아드님은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세 식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오붓한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낭비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주인집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하셨대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감사해 하셨다며 말하면서 눈물을 다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가족을 돌보시던 분이 갑자기 왜 아드님을 남 취급하시는 거예요? 초기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후부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쇼크 때문에 일시적 선망이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다행히 속도가 빠른 건 아니어서 뇌 영양제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시면 괜찮은데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오기 전 그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시집살이 심하게 하셨던 그 집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자꾸 남이라고 하고 그러시는구나. 네,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사실 집 얘기라서 상세히 하는 것도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상태 정확하게 아셔야 돌봐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게 몇 번이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은 사실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노인대학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있으니 나름 자유시간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악몽을 꿔서 밤에 저를 부르시기는 했지만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정도까지 통잠을 주무셨거든요. 오히려 이곳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와도 현재와도 접점이 없는 제가 옆에 있으니 아들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일도 적어지셔서 그런가 치매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언젠가부터 활기도 더 생기시고 젊어지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르신, 이렇게 기운 넘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다 우리 아들 덕이지. 그럼요, 아들 덕이죠. 아드님이 멀리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어머니 걱정을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응? 우리 아들이 멀리서 일해? 아닌데,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이에요? 아, 그럼요. 가까이에 있죠. 늘 마음속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노인대학에 있어. 나 만날 아들 보러 거기 가는 건데 무슨 소리야. 조만간 내가 집에서 같이 살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드님 지금 오만에 가 있잖아요. 두바이 옆에 더운 나라. 예전에 할머니 남편분도 거기서 일하신 적 있었다면서요. 가보신 적 있죠? 오만. 거기서 바닷가 거북이 보고 모래바람 엄청난 거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데 아줌마는 누구예요? 왜 자꾸 나한테 어르신이라고 해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보냈어요? 집안일 하라고? 저는 막둥이만 돌보면 되니까 위에 계집의 셋은 그러면 아줌마가 돌봐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폭력성도 없고 도둑질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치매가 진행된 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거였어요. 하필 연락을 해야 하는 아들은 전화도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했어요. 치매는 생각보다 꽤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험한 치매가 아닌 얌전한 치매여서 그동안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거지 이 정도 진행이면 집을 나가 떠도시는 등의 행동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분간은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게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불안하시면 집안에서 케어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 노인대학 가신다고 했죠? 네, 그게 큰 기쁨이시기는 한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나을까요? 환자 본인의 행복해하는 곳이라 딱 끊는 건 좀 아쉬우겠지만 아무래도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다른 분들이 혹시 다치시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말을 듣고 당분간 적어도 아들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체 그 마른 몸에서 그런 힘이 어떻게 나오시는 건지 본인이 가야 할 곳을 못 가니까 떼를 쓰시는데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틀어지니 행동도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자꾸 아들한테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핥히고 괴롭히시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된 아드님은 몹시 곤란해하며 이러시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차가 들어오는 게 열흘 뒤입니다. 그나마도 열흘 뒤에 나가서 도시로 가는 데만 다시 하루가 걸리는데 아무리 빨리 한국을 가도 보름 뒤거든요. 아, 와서 뭔가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그래도 이것저것 판단하셔야 되니 일 마치시고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지직거리는 현장 전화 너머로 걱정스럽게 끊기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침번 서듯 쪽잠 자며 할머니를 돌보던 어느 날 결국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아주 잠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 사이에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운도 없으신 노인네가 무슨 속도가 그리 빠르신지 정말 1분도 안 되어서 뛰쳐나온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더라고요. 경찰에 연락하고 제정신 아닌 채로 사방팔방 몇 시간을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땅으로 꺼진 건지 하늘로 솟은 건지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죠. 막막함에 눈물만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라, 집안에서 뭔가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알아서 집으로 찾아오신 건가 싶어 얼른 문을 열었는데 평소 쓰던 집 비밀번호가 계속 잘못되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누르고 또 눌러도 같은 메시지만 나오길래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어요. 어르신,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몇 분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자 인터폰이 켜지면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참, 아이 누군데 이렇게 남의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들겨? 아 미쳤어? 당장 꺼져. 잠깐만요. 누구세요? 누구기는 누구야? 이 집 아들이지. 아들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 누구야? 아이씨. 확 인터폰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집에서 뭔가 복잡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설마 하며 두 주먹만 꼭 쥐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인터폰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 그럴 리가 없어. 진짜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개차반 같은 놈, 죽기 전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놈, 그 망할 놈의 전 남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뭐라? 뭐야? 아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는 너는? 네가 왜 여기 있어? 귀 먹었어? 아 말했잖아. 내 엄마 집이라고. 뭐라고? 내가 이 집 아들이라니까. 하, 네가 그 엄마 데리고 노인대학 왔다 갔다 했다던 그 요양보호사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내가 따로 살해할 건 없고 오늘부로 그만둬도 돼. 보니까 방에 침도 별로 없더만. 다 구질구질 쓰레기 같은 것뿐이고. 야, 너도 참 인생 구질스럽게 살더라. 어째 옷가지가 다 그런 거적대기 같은 것뿐이냐? 아 꺼져.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전 남편 놈은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가득 쏟아내고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멍한 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체 저놈이 저길 왜 들어가 있으며 아들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일단 안에 들어가 어르신을 빼와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황당한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글쎄 30분 전에 너무나 또렷하고 정정한 목소리로 어르신이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악심 먹고 날 치매 노인네 집 나간 걸로 신고한 모양이야. 우리 아들이 같이 와서 집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다들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고 사기꾼 도박꾼의 완전 남이라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집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멀쩡하게 문도 다 열어주시고 아들이라고 확인도 해주셨습니다. 전혀 협박받거나 그런 기세가 없었고요. 정말로 그 집에서 일한 요양보호사 맞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의심되시면 노인대학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벅벅 우겨서 경찰은 마지못해 저와 함께 노인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안 되려면 정말 안 되나 봐요. 그동안 문 앞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한 번 그 안에 함께 들어간 적이 없다 보니 노인대학 안에서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만 더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된 거죠. 속을 까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지만 어쩌면 단초가 될지도 모를 얘기였어요. 에이그, 난 저 여자는 몰라. 그 할머니 여기서 아들이 일해서 만날 그 아들이랑만 놀았는디. 잉, 맞아. 그 아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다고 했지? 아이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생판남이 못하러 물어? 별게 다 궁금해. 경찰 양반, 어여 데리고 나가요. 우리 고스톱 쳐야 돼. 아니요, 나갈게요. 그런데 그 아들 얘기만 좀 더 해주세요. 네? 아들이 여기서 일을 했다고요? 무슨 일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아들이 여기 봉사하러 왔다가 지 엄마 만났다고.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어. 그렇게 또 만나게 해주는 거 보면, 잉? 저는 묻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경찰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려 했더니 이제는 노인대학 관계자가 나와서 막아서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종 신고하시고 아기는 없으신데다 신고된 당사자분이 무사한 거 알아서 일단 훈방 조치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그 어르신 보호자라니까요. 아드님이 저를 고용하셨다고요. 제가 계속 우기자 경찰이 슬슬 짜증이 나는 얼굴로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드님이 아주머니 모른다잖아요. 지금 집에 아드님 같이 있다고 어르신이 소개해 주시고 확인도 해주고 아니 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 아들 아니에요. 제 전남편이에요. 분명 뭔가 일을 꾸미는 거라고요. 아, 호적등본. 그거 떼보세요. 아들 아닌 거 나올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마음대로 막 떼어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범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맞다고 하는데 대체 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서 있으니 경찰도 뭔가 난감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집에 있는 게 진짜 아들이 아니면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데요? 연락처 주세요. 저희가 연락해 볼게요. 그게 오만에 있어요. 오만이요? 오만이 뭐예요? 그게 나라 이름인데요. 두바이 옆에 있고 그 오만 안쪽에 사막이 있는데 거기가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열흘에 한 번 밖으로 연결되는 운송 수단만 있고. 뭐예요? 그럼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네. 나 이 아주머니 진짜. 제 말을 듣고 경찰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가버렸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무작정 그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몇 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는데 밖에 제가 있는 걸 보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내내 배달 음식만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어르신이 드실 만한 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경찰한테 전 남편이 신고를 했는지 몇 번 경찰들이 집 앞으로 와서 저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사막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건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을 정말 뜬 눈으로 그 집 앞을 망부석을 했을 때였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오던 새벽, 살그머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단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자박자박 움직이는 슬리퍼 소리가 전 남편의 발소리 같지는 않았어요. 살그머니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세상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에는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한 번 씻지도 못한 듯 꼬질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온갖 공포란 공포는 다 깃들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애기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구해줘.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듯 했습니다. 얼른 일단 그 자리를 떠야 한다는 생각에 모시고 바로 큰 길로 나왔어요. 나오는 동안에도 작은 소리만 들려도 어찌나 깜짝깜짝 놀라시는지 제가 다 불안하더라고요. 일단 24시간 하는 찜질방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보송한 찜질복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베개 높이만 좀 바뀌어도 잠 못 잔다고 투정하시던 분이 어찌나 고되셨는지 바로 수면방에서 깊은 잠에 빠지시더라고요. 경찰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혹 전남편 놈의 말만 믿고 오히려 저를 납치범 취급할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일단 빨리 어르신과 제 관계를 증명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거의 10시간을 꿀같이 자고 일어나신 할머니는 일단 눈빛부터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저를 보고 이상한 소리 안 하시고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무슨 일이셨던 거예요? 네? 내가 갈 때가 됐어. 오락가락해. 아들, 내 아들 좀 오라고 해줘. 어떤 아들이요? 출장 간 내 아들, 걔 좀 오라고 해. 그제야 저는 할머니가 제정신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뭔가 멀쩡하신 정신이실 때 저한테 자초지종이라도 말해달라고 했죠. 나도 모르겠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네 아들이라고 내가 예전에 잃은 그 아들이 나타났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 잃은 아들이요? 아이고,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우리 아들 좀 오라 그래. 할머니는 모를 말만 계속하시면서 자꾸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인지 신기하게도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아드님이 그날 오후에 제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야 연락이 가능했어요. 지금 도시로 나왔고 여기서 공항 이동,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틀 뒤에 도착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단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놀라는 아들에게 저는 간단하게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잘못 걸리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그 사람이 제 전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지금 찜질방에 일단 와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불편하시니까 호텔로 옮기려고요. 지금 여기서 호텔 예약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모시고 거기 가 있어요. 제가 가서 해결할게요. 아들 덕에 저랑 어르신은 무사히 아늑한 호텔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미치광이 같은 놈이 사방 쑤시고 다니면서 저랑 어르신을 찾을 것도 같고 그 성질에 수틀렸다 싶으니 집에 있는 패물이며 현금 들고 튀었을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일단 아들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임무였죠. 첫날 같은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 아드님이 도착한다는 날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경찰을 대동하고 호텔로 찾아온 아들은 자기 엄마를 품에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고생하셨어. 고생했어요. 이게 뭐야? 얼굴이 완전 쭈그렁 노인네가 되었잖아. 노인네니까 노인네 된 거지.
그나저나 넌 일은 다 보고 온 거야?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한테 폐만 끼친다. 여기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나저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진짜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느라 나중에 전해 들었죠. 일단 경찰과 함께 집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행태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혈안이 돼서 경찰이 찾고 있던 핵심 도박꾼들이 다 모여 신나게 도박판을 벌리고 있다가 딱 걸린 겁니다. 당연히 도박 자금은 집안에 있던 현금과 폐물들이었죠. 사업하시는 분이라 집에 현찰도 꽤 있는 편이었고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하셨다는 보석들도 있었거든요. 다행인 건 그 도박꾼들이 그 안에서 몇 날 며칠 밤새고 술 마시며 도박하느라 그 돈과 폐물이 다 그 안에서만 돌고 돌았다는 거였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회수가 가능했고 우르르 잡혀 들어갈 수 있었다네요. 나중에 알게 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이 망할 인간이 젊은 여자 등쳐먹고 살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자기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켠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슬그머니 몸 숨긴다고 선택한 게 노인 대학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돈 많고 홀로 된 노인네 슬슬 꼬셔서 용돈이라도 받아내볼까 했던 거죠. 천성이 사기꾼이라 어머니 하면서 착착 앵겨붙으니 잡일에 청소하는 사람이었어도 사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레이더에 딱 걸린 게 제가 모시던 어르신이었던 거죠. 아마 입에 발린 소리로 어머니 하던 어느 날 어르신이 그 순간 치매기가 확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덥석 잡고 우리 아들이라며 펑펑 우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속인 얘기를 쏟아내신 거죠. 네가 안 죽은 줄 알았다서부터 망할 시부모 때문에 널 두고 나왔다. 누나들은 잘 있냐?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기꾼 놈이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 짜맞추고 대충 고향 오피스탁에 둘러대면서 어르신이 제정신일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마음을 휘저은 거죠.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라마 보듯 아들 찾았네 아들 찾았어 하며 똑같이 없는 정신에 부추기니 이 어르신이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신 겁니다. 이래서 늙으면 가야 하나벼. 내가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총명하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 파도에 거북이 떠가듯이 그냥 훌훌 그렇게 가버렸어. 가물거리기도 하고 나한테 엄마 하면서 보고 싶다 울고 그러니까 정말 아들인가 그랬지. 사실 들으면서도 이해는 안 되었지만 납득은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살펴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도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말이죠. 어르신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 얘기를 들으며 아드님이 몹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어머니가 옛날 아들을 그리워하시는 건 아닌지, 이래야 한다고 어머니를 방치한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머니로서 남아있는 그리움의 본능 같은 거고, 어르신에게 진짜 아들은 키운 종으로 뭉친 아드님 한 분뿐이에요. 가장 정신없고 아프고 힘들 때 꼭 저한테 찾아달라고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은 외국 나가 있는 아드님이었어요. 아주 콕 집어서 외국 나가서 일하는 우리 아들 찾아달라고 그러셨는걸요. 제 얘기를 듣고 아드님이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외국 갔다 왔다 하면서 어머니를 둘 수 없겠어요. 동업자한테 사업 넘기고 어머니 옆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좀 하려고요. 어머,
잘 됐네요. 아무래도 어르신이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실 수 있겠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어머님 또래 어르신들 요양도 하시고 놀기도 하시는 단기 요양원금 어르신 놀이터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노인대학까지는 아니고 신개념의 노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어르신들이 댁에만 계시면 오히려 더 우울해하시고 건강이며 정신이며 더 빨리 늙으시기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평생 돈 벌고 사업 벌릴 줄만 알았지. 사실 노인 산업, 그런 돌봄 운영은 영 젬병이라서요. 혹시 원장님으로 오셔서 같이 운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택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사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원하실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몸 누일 곳 없이 하루 잘 곳을 걱정하던 저였으니까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전남편 놈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언제쯤 내게 빛을 보여주려나 가슴 쥐어뜯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칭했던 전남편이라는 사람 아주 지은 죄가 다채롭고 화려하던데요. 아마 쉽게 나오기는 힘들 거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접근 금지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처에 얼씬거리는 거 막아드릴게요. 제가 먼저 세상 떠나게 돼도 그건 제가 처리해놓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행운을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어르신은 그 이후에 아들이 옆에 있어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제 전남편은 사기에 도박, 혼인빙자 같은 자잘한 죄는 물론이고 입에 담기도 무서운 범죄 몇 건에도 연루되어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책임지지 못할 아이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 3명이나 낳았더라고요. 그나마 어디 숨으려고 마련했던 건지 작은 아파트 한 채 있던 것마저 그 세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알몸으로 죗값 치르러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얘기도 사건 조사차 저를 인터뷰한 검사님께 들었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기는 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고 이미 떠난 사람이고 저는 새 인생을 살기에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아픈 엄마 간호하다가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겠죠. 저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지옥 같은 시간에 던져넣은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삶이 있게 발판은 되어준 참이니 너무 저주하고 원망하며 오래 미워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그런 찌질한 과거에 매여 있기엔 아까울 정도로 요즘의 삶이 너무 즐겁거든요. 아드님은 정말 제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고용하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제 의견을 우선으로 따라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살 사택은 어찌나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주셨는지 믿겨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제 허벅지를 꼬집고 또 꼬집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한 건 아닙니다. 뭐랄까 남녀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오빠와 여동생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어르신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셔서 가끔 선생님이 아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꼭 안아주시거든요. 나 죽고 쟤 죽더라도 이상한 놈 만나서 또 헷가닥하지 말어. 우리 선생님은 남자만 조심하면 만사 오케이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며 토닥이시곤 하는데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안아주는 것 같아
혼자 울컥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어르신들과 보내는 시간도 행복하고 난생 처음 제가 고민하고 뭔가 운영하는 것도 짜릿하고 즐겁습니다.